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또 하향세인 한국 경제 성장률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대로 안 괜찮습니다. 그쵸. 심각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ECD가 한국 성장 전망률을 1.6%에서 1.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내년 성장률도 0.2% 하락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건 저도 보고서를 읽어보지 못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제가 추론하기에는 우리나라는 무역 비중이 우리 경제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가 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우리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펀더멘탈이 나빠지다 보니까 OECD 같은 국제기구가 우리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우리 경제가 지금은 굉장히 힘든 그런 형국에 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지혜를 모아서 지금 같은 이러한 무역 적자가 크게 일어나는 이러한 구조적인 자세를, 그러한 지형을, 그러한 상품 구조를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새로운 판을 수립해야 될 그러한 시기로 보입니다. 결국은 무역 비중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무역 적자 발생으로 인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그리고 앞으로도 세계 경기가 침체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세계 경기가 침체된다는 얘기는 무역 거래량 자체가 이제 줄어드는 걸 의미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비상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근본적인 체질 개혁이나 전략 수립을 다시 해야 될 때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4%에서 2.6%로 또 상향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서민 경제가 더욱 힘들어질 것 같아서 큰일입니다. 왜 물가 상승률은 더욱 상승했나요? 아마 그거는 이걸 전망했을 겁니다. 뭐냐면 미국은 앞으로도 한두 번 기준금리를 더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 금리하고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 원화 환율이 치솟습니다. 즉 원화 환율이 치솟는다는 얘기는 수입 물가 단가가 그만큼 올라가서 물가가 더 많이 오른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OECD는 그거를 토대로 우리 한국의 물가 상승 전망치를 더 높인 것 같습니다. 특히 막대한 가계부채가 현재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4월 말 기준 4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가계부채 어려움은 혹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건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특성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집 살 때 받은 그 주택대출하고 전세 들어갈 때 받은 그 전세대출이 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민들이 그 이자 부담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자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란 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지금처럼 금리를 계속 동결해 줌으로써 더 이상 이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조치인데, 그나마 이것도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계속 동결하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커지면서 강달러 현상이 재발되면서 우리 환율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환율이 치솟아서 받을 수 있는 어떤 불이익, 위험성 대비 이자를 동결함으로써 가계부채의 그 힘듦을 가중시키지 않는 그러한 실익 사이를 면밀히 보고, 사실은 더 중요한 쪽으로 결정할 수뿐이 없는 게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건 어느 한쪽에 이로움이 되면 다른 쪽에는 또 그만한 손실이나 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건 결국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문제를 더 중요하게 보느냐, 아니면은 환율이 치솟아서 자본이 해외 유출되고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이런 걸 더 어렵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를 동결하자니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또 금리를 높이자고 하니 또 서민 경제가 많이 어려워질 수 있고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현재 금융당국의 정책이 중요한 상황으로 보이네요. 그렇다면 혹시 내년 중국 경기 회복에 따라서 수요 기반이 개선될 수는 없을까요? 중국 경제에 회복되면 수요가 어느 정도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예전처럼 그렇게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의 중국은 우리가 중간재의 그 공급 기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들이 중간재를 자체 생산하거나 자체 조달하는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과거와 같은 그런 공식이 이제는 깨졌습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옛날처럼 우리 수요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못할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직 잘 몰라서 그냥 별도로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중국은 어떤 중간재들을 어떻게 자체 생산하고 있나요? 과거에는 우리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중국으로 많이 옮겼어요. 그 중국이 인건비가 싸고 여러 인건비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해외 투자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종의 대세였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기업이건 주변의 기업들이 중국에 생산 기지를 많이 옮기는데 그렇게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진출하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쓸 중간재를 우리가 공급을 하는 겁니다. 물론 중국 기업한테도 공급하지만 주로 우리 기업들이 가져가는 물량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중국의 싼 인건비를 이용해서 거기서 완제품을 만든 다음에 그 완제품을 미국이나 유럽에 이제 수출하는 이런 형태였었는데 이제는 한국의 중간재보다 중국에서 그 생산되는 중간재가 가격이 더 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모기업이라도 비싼 중간재를 우리 한국에서 가져오지 않고 중국에서 생산되는 중간재를 갖다 쓰다 보니까 중간재의 공급 비중이 적어졌고 그다음에 이제는 중국에서 발을 빼고 베트남이나 이런 쪽으로 옮기는 우리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한테 중국을 통해서 들어가던 중간재가 이제는 오히려 베트남 쪽으로 이제 방향을 바꾸고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중국을 우리의 중간재 시장으로 보기는 힘들어진 그러한 어떠한 무역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우리한테 흑자를 안겨주는 이제 효자 시장으로서의 수명은 어느 정도 다 한 것 같고 지금은 오히려 중국이 우리한테 적자를 많이 남겨주는데 경기가 살아나더라도 이러한 시스템 자체가 옛날하고 많이 틀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 시장에는 옛날처럼 그렇게 기대하기는 좀 힘듭니다. 네. 명쾌한 해설 감사합니다. 한국이 지금 새로운 시장을 모색해야 할 타이밍인 것 같네요. 현재 한국은 사실상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많은 전문가들이 이미 그렇게 한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공급과 소비, 수요 측면에서 각각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현대 들어서 사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산성 향상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대부분이 항상 공급 과잉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공급이 모자르다고 생각하면 즉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공급이 모자란 적은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공급을 소화할 소비 수요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고 같은 게 많이 쌓이는 거거든. 그런데 이 소비 수요가 부족한 원인은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상 금융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문제점에서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융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소득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됐습니다. 즉 상위 10%가 하위 90%보다도 더 많은 소득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돈 잘 버는 한 사람이 나머지 9사람보다 돈을 더 잘 버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산층이나 서민은 버는 대로 대부분 다 소비를 합니다. 그런데 돈이 한 사람한테 몰리면 그 사람은 쓰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곳간으로 들어간 돈은 사회의 환류가 잘 안 돼서 나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항상 그 소비 수요 부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미국의 지금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지금 부자 증세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려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즉 상위 10%한테 들어가는 소득에는 세금을 좀 많이 물려가지고 그거를 사회복지 쪽이나 아니면 소비를 위한 기본소득 같은 걸로 저소득층한테 부의 재분배 기능을 실현함으로써 문제를 완화하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러한 문제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공급과 수요의 문제는 생각보다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결국은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금융 중심이 아니라 이거를 하위 50%를 감싸 안고 가는 어떤 포용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같이 병행될 거야 될 거로 보입니다. 교수님, 금융자본주의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짚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심각해진 한국경제 위기와 관련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미 한국은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라고 하면서 연금, 노동, 교육 등 구조개혁이 우선시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함께 동의하시는 부분인가요? 자본주의 시장은 항상 구조개혁이나 혁신은 상시 진행되어야 하는 필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연금개혁이나 이런 개혁들은 동의할 수뿐이 없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어떤 정치적인 데 이용되거나 남용되지 않고 순수한 경제적인 입장에서 추진되고 진행되고 정리되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네, 오늘 심각한 한국 경제의 명쾌한 해설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